피의자 2명을 추가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사건에 연루된 당원들을 제명한 가운데 야권은 특검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미국 국적자인 조 전무가 6년 동안 진에어 등기 임원으로 재직했다는 사실도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너무 보고 싶다 우리 막내. 언니 부끄럽지 않게 살게. 너무너무 사랑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월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이 9시 뉴스 진행을 맡게 된 김철민입니다. 김소리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KBS 뉴스로 인해서 상처를 입으신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먼저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는 무트로 올라왔지만 세월호를 둘러싼 진실은 4년이 흐른 지금도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구조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끝까지 밝혀내도록 KBS 뉴스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월호 보도 참사에 대한 반성이 곧 새로운 KBS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9시 뉴스는 세월호 희생자 정부 합동 연결식 소식을 중심으로 특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고 세월호 추도식 관련 뉴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출장과 후원금 문제 등으로 사퇴 압박에 시달렸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사의를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김 원장의 사의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기자,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사의를 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금감원장에 임명한 지 17일 만입니다. 김 원장은 오늘 저녁 8시 30분쯤 금감원 명의로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여 즉각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 원장의 사의 표명 사실이 알려진 지 10여 분 만에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선관위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원장이 사퇴했지만 해외 출장권에 대해서 민정라인에서 검증했는데 위법이라는 명확한 판단은 없었다며 문제가 된 후원금의 경우 검증 자체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기식 원장에 대한 검증 책임 등의 이유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겨냥한 야당의 사퇴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면 메시지를 통해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가 되는 행위 중에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사수석실이나 민정수석실 차원의 별도 입장은 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그렇다면은 김 원장의 직접적인 사퇴를 불러온 위법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계속해서 남승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된 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후원금 5천만 원을 자신이 가입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에 기부한 행위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에서 그간 내던 정도의 회비를 내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건 공직선거법 1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후원금을 자신의 보좌진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 데 대해선 정치활동에 쓰인 경비에 해당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감기관 등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간 것은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지만 법 위반 여부는 출장의 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국회 예산을 이용한 국회의원 해외 출장의 적법성 여부는 선관위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고
해외 출장에 보좌 직원을 대동하거나 출장 중 일부 관광에 정치 자금을 쓰는 것도 위법하지 않다는 게 선관위 설명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만에야 비로소 처음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합동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들 명예 회복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4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 정부 주관 합동 연결식. 일동 묵념. 희생자 304명을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 5천여 명이 참석해 그날의 아픔을 함께 기억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남은 과제는 진상규명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세월호를 늘 기억하며 참사의 진실을 완전히 규명하고 그 교훈을 깊게 새기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당부했습니다. 소중한 생명과 대한민국을 친밀시킨 자들에 맞서 침몰한 대한민국을 인양하여 국가를 구조한 모든 국민을 위한 명예회복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1462일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네 번째 봄. 올해 연결식을 마지막으로 합동 분향소는 철거되고 기억과 치유를 상징하는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 사업이 시작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오늘 추도식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서 희생자들 넋을 기렸습니다. 해외에서도 추모 열기가 이어졌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사랑하는 지연아, 언니야. 오늘은 네가 떠난 지 4년이 되는 날이래. 4년 동안 한시도 잊은 적 없는 지연이에게 보내는 편지. 가슴이 너무 저리다. 끝날 줄 모르는 아픔은 결국 눈물이 됩니다. 너무 보고 싶다, 우리 막내. 언니 부끄럽지 않게 살게. 너무너무 사랑해. 희생자들을 떠나보내는 길. 시민들도 함께했습니다. 이제는 고통 없이 편히 쉬기를. 기도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노란 리본을 단 시민들은 연신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저도 이제 애들 있는 부모인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의 영정에 차례차례 헌화하면서 연결식은 막을 내렸습니다. 추모 열기는 해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미국과 독일 등 세계 각지에서 추모 행사가 열려 세월호 희생자들의 안식을 기원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연결식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검은 리본 대신 노란 리본을 달았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끝날 때까지는 세월호를 잊지 말아달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강푸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다리던 진도 팽목항에서, 그리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한 광화문에서 노란 리본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했습니다. 4년간 자리를 지켜온 정부 합동분향소의 마지막 날에도 가족들은 노란 리본을 달았습니다. 추모의 뜻을 담은 까만 리본 대신 노란 리본을 단 이유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4년간 세월호의 명확한 침몰 이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기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는 물론 관련자들의 숱한 재판에서도 유가족들이 납득할 만한 침몰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지난달 출범한 2기 특조위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검찰의 특별수사팀 그리고 감사원의 특별감사팀을 구성해서 이 2기 특조위와 함께 적극적인 공조를 취해야 특조위 활동 기한이 2년 내에 진실을 찾아낼 수 있고, 연결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기다림의 상징이었던 노란 리본은 세월호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연결식에 앞서서 희생자들 넋을 달래는 진혼식이 열렸습니다. 희생자 200여 명의 위패와 영정들이 4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황경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묵념으로 시작된 진혼식. 잊지 않을게 절대로 이제는 보내야 할 시간입니다. 무섭고 아픈 기억은 잊기를. 고통도 두려움도 없는 곳에서 평온하기를 기도합니다. 꽃다웠던 영혼들을 달래는 진혼식이 시작되자 유가족들의 가슴에 맺힌 슬픔은 또다시 눈물이 됩니다. 세월호가 쓰러지고 4번째 봄. 희생자 261명의 위패와 영정들은 이제야 봄 햇살을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으로 나온 딸의 영정 사진을 한동안 바라보다 떼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립니다. 떠나버려서, 남겨져서 고통인 사람들. 잊지 않겠다고 다짐한 시민들이 함께 위로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런 아픔 없이 편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 여기에 남아서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들을 그 아이들이 별이 되어서 그곳에서 이렇게 지켜줬으면.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이 다녔던 단원고에서는 희생된 선배들을 추모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참사의 오빠를 잃은 동생도 그리운 마음을 편지에 가득 담아 하늘에 띄웠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단원고 선배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자리를 직접 마련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인 오빠에게 보내는 동생의 편지. 어린 동생이 이젠 오빠보다 한 학년 위가 됐습니다. 15살의 중학생이던 내가 어느덧 19살이라는 고등학생이 되어 오빠보다 더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 헤어질 것을 만약 알았다면 따뜻한 말이라도 할 걸 후회합니다. 내가 오빠한테 수학여행 가서 오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말해서 오빠가 진짜 돌아오지 못한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슬프고 미안해. 다음 생에서도 꼭 가족으로 만나 오래 곁에 있길 기원해 봅니다. 그때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빨리 떠나가지 말고 오래오래 같이 살자. 이번 생에 하지 못했던 것까지 다 하면서 같이 살자. 세월호 유가족으로 단원고를 다니고 있는 18명을 비롯한 학생 600여 명은 각자의 음원을 노란 종이에 적어 날렸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크지 않습니다. 그저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세월호 선체가 있는 전남 목포 신항에도 오늘 많은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이곳에서는 선체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준비 작업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노란 리본 물결이 가득한 신항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효신 기자, 지금도 작업이 진행 중인가요? 네, 밤이 깊어가면서 세월호 선체도 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종일 진행됐던 세월호 선체 바로 세우기 사전 준비 작업도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된 세월호 선체 보강 작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서 다음 달 중순쯤 세월호를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체를 바로 세우면 현재 부두 바닥에 닿아 있어서 진입하지 못한 남학생 객실 등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이 재개됩니다. 지금까지 찾지 못한 미수습자는 단원고 남현철 박영인 학생과 양승진 교사, 권재근 혁규 부자 등 5명입니다. 세월호를 바라볼 수 있는 목포신항 주변 담장은 추모객들이 단 노란 리본으로 뒤덮였습니다. 안전한 사회가 되길, 진상이 규명되길,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람이 모여 노란 물결을 입었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이 3년 동안 머물렀던 진도 체육관과 팽목항에서도 4주기 추모 행사가 엄수됐습니다.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진도 씻긴국과 원불교 주간 위령제 등 종교단체의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도 기억하라 행동하라라는 주제로 추모 문화제가 진행되는 등 광주 전남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잇따랐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신항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세월호 참사 4주기이자 국민 안전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재해 대응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오늘을 국민 안전의 날로 정한 것은 온 국민이 세월호 아이들에게 한 약속, 미안하다고, 잊지 않겠다고, 또 반드시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는 다짐을 다시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튕겨져 나갔다. 세월호 참사 당시 목격자들 증언입니다. 배가 급격하게 기울었다는 뜻입니다. 선체를 인양하고 보니 이 말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화물칸에 실린 차량들 블랙박스가 핵심 단서였습니다. 블랙박스 26개 가운데 17개가 되살아났고 이 가운데 7개에서 사고 당시 세월호 내부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블랙박스 영상 속에 담긴 사고 당시 순간을 김민지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낮은 엔진음만 울리던 세월호 2층 화물칸에서 정체모를 충격음이 이어집니다. 바퀴가 들린 화물차가 휘청거리더니 대형 중장비를 시작으로 화물차와 승용차가 한꺼번에 미끄러지면서 아수라장이 됩니다. 선체 왼쪽에선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오며 침수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분도 되지 않는 짧은 사고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저는 방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데 저희끼리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배가 확 기우는 거예요. 그때 설마 이 큰 배가 무너질까 생각을 했어요. 배 천장 쪽 쇠사슬의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사고 전날엔 수직으로 바닥을 향했는데 사고 직전 영상에선 이미 왼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쇠사슬이 기운 만큼 배도 그만큼 기울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뒷배경에 있는 그 사각 공간을 이용을 해서 기준 평면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이용하여 계측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화면 속 쇠사슬이 기운 각도는 18도. 그 뒤 5초 동안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8시 49분 40초 갑자기 출렁하더니 불과 8초 만에 50도 넘게 기울었습니다. 이후 영상은 배 안으로 밀려 들어온 바닷물에 차량들이 잠기는 모습을 끝으로 모두 꺼졌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 블랙박스 영상을 자세히 보면 차량들이 한쪽으로 쏠리기 이전부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보입니다. 배가 쓰러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이세중 기자입니다. 8시 49분 40초쯤 차량들이 한쪽으로 일제히 쏠리면서 세월호는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1분여 전. 언뜻 보기엔 미동조차 없어 보이지만 영상 재생 속도를 높여봤더니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모습이 확인합니다. 이때가 8시 48분 51초. 영상의 기울기 변화를 정밀 분석해봤습니다. 미세하게 기울던 배가 잠시 그 상태를 유지하더니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왼쪽으로 쏠립니다. 세월호는 침몰 직전 이미 50여 초 동안 기울고 있었던 겁니다. 원래 정상적인 운항이었다면 배가 기울었다 해도 금세 다시 중심을 잡아야 하지만 세월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잠시 뒤 화물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이 침몰 직전 50초 동안 세월호는 왜 기울었던 걸까? 조타기가 서서히 오른쪽으로 돌고 있었는데도 조타수가 바로잡지 않았거나 기계 자체에 이상이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증거물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 없이 세월호에 관한 얘기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배를 인양하고 배에 남아있던 디지털 정보를 우리가 접근하게 되는 거죠.
선조이가 선체 이상과 외부 충격설 모두를 검증하기로 한 상황. 기후기가 시작된 시점부터 전반적인 재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이 블랙박스 영상들은 선체조사위원회 등이 이미 살펴봤지만 영상들 간의 절대 시간이 서로 맞질 않아서 오류를 바로잡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KBS는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수십 차례 검증과 확인 작업을 거쳤고 마침내 대부분의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영상 분석 과정을 최준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 빨간색 대형 중장비가 넘어지는 모습입니다. 차량 석 대의 블랙박스가 동시에 찍고 있었지만 표시된 시간이 다르거나 아예 없는 것도 있습니다. 차량 7대에서 복원된 블랙박스 영상 11개 모두의 시간이 이렇게 제각각입니다. 제품의 특성과 결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전체 블랙박스 영상을 동일한 시점으로 묶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기엔 영상에 담긴 움직임과 소리를 활용했습니다. 먼저 움직임. 공통적으로 잡힌 차량의 움직임으로 영상들을 맞춘 뒤 각 제품의 시간 오차를 잡아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체 앞쪽의 차량 5대, 뒤쪽의 차량 2대가 각각의 그룹으로 동기화됐습니다. 다음은 소리. KBS 내 음향 장비로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잡음을 없애고 음역대와 소리의 길이 등을 비교해가며 같은 소리들을 찾아냈습니다. 앞쪽 5대 중 1대와 뒤쪽 2대 중 1대에 잡힌 소리입니다. 소리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길이와 간격 등을 분석해보니 같은 소리였습니다. 소리의 간격, 또 다시 퍼즈, 또 드르륵이 나오는 시점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은 시점에 나온 소리라고. 이렇게 차량 7대의 블랙박스 영상이 한 대 묶일 수 있었습니다. 영상 자체는 묶였지만 여전히 영상에 표시된 시간은 믿을 수 없는 상황. 실제 현실에서 몇 시 몇 분에 벌어진 일인지 이른바 절대 시각을 확정하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단서는 사고 전날 인천 항구로 향하던 한 차량의 영상에 남아 있었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시각 보시입니다. 이 순간 화면에 나타난 시간은 10시 11분 3초. 시간 오차는 11분 3초입니다. 이 블랙박스 영상에서 절대 시각이 나오면서 이미 한 대 묶인 나머지 영상들의 절대 시각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KBS는 선체조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블랙박스 분석 과정을 모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실패한 해경 책임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당시 지휘선상에 있던 해경 고위 간부들은 현장의 초급 간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처벌을 피해갔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조사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3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김경일 전 해경 123 정장. 구두소문을 나서자마자 해경 관계자들이 데려갑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김 전 정장을 지휘해야 할 구조본부는 모두 3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해역에 처음 도착한 100톤급 소형 함장인 김 전 정장만 법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기관장들은 해경 해체로 퇴임하거나 크고 작은 징계를 받긴 했지만 법적 책임은 비껴갔습니다. 당시 검찰은 해경 지휘부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며 이들을 수사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지휘선상에 있던 일부 간부들은 오히려 직위가 올라갔습니다. 문자로 상황을 주고받을 수 없는 123정에 문자 지시를 한 이춘재 경비안전국장은 3, 4, 2년 뒤 치안 정감으로 승진했습니다. 김 전 정장과 직접 통화를 하고도 배 안에 있는 승객들에게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은 여인태 경비과장은 지난해 경무관으로 승진했습니다. 당연히 처벌돼야 될 대상 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물론 2기 특조위가 이제 출범을 시작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조사를 해서 늦더라도 그거 분명히 명백히. 2기 특조위는 당시 해경 관계자들을 상대로 구조 실패 원인과 지휘 책임 소재를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요즘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여당과 청와대는 일단 드루킹이라 불리는 김모 씨의 인사청탁이 있기는 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야권 일부에서는 특검 도입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드루킹 등 댓글 조작에 연루된 당원 2명을 제명한 데 이어 김경수 의원이 다시 회견을 자청해 드루킹 관련 의혹을 설명했습니다. 드루킹 김모 씨로부터 오사카 총영사 인사추천을 받았고 열린 인사추천이란 점에서 이를 청와대에 전달했지만 기용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고 김 의원은 밝혔습니다. 이후 김 씨로부터 반협박성 발언에 시달려 이를 청와대에 알렸다는 점도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식의 위협 반위협적인 발언들을 해서 참 황당하기도 하고. 청와대도 민정비서관이 김 씨가 추천한 인물을 만났지만 부적합 인사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은 공세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댓글 조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거듭 제기한 데 이어 본질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또 대선 이후에 이들과 문재인 후보 사이에 어떤 추악한 거래가 있었느냐입니다. 검찰, 경찰을 잇따라 방문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당은 나아가 특검 법안 발의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습니다. 집권당 핵심 위원이 연루된 정황마저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건인 만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그 진상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바른미래당과 평화당도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각종 의혹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불거진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준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가장 궁금한 게 이 김경수 의원과 그다음에 이 일명 드루킹이라 불리는 김모 씨 사이의 관계인데요. 네. 두 사람 사이에 텔레그램 메시지가 수백 건 오갔다고 하던데 이건 어디까지가 사실입니까? 일단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였던 건 분명합니다. 김 의원도 오늘 해명에서 대선 전에 만났다, 이건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SNS로 긴밀하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정도였느냐, 그렇게 보기는 좀 근거가 부족합니다. 오늘 경찰이 그 브리핑 내용을 좀 볼까요? 김 씨가 김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 김 의원은 확인을 하지 않거나 의례적인 감사 인사를 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도 같은 취지의 해명을 했습니다. 김 의원의 해명이 사실이라면은 김 의원은 그 인터넷 댓글 조작 범죄랑 관련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직 예단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점도 함께 봐야 되거든요. 설령 김 씨가 김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기만 했다고 하더라도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김 씨가 특정한 기사와 댓글을 거론하면서 우리 회원들과 함께 내가 여기에 댓글을 달겠다. 혹은 이 댓글에 추천 또는 비추천을 하겠다. 이 정도만 김 의원에게 보고를 했다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문제가 된 것처럼 매크로 같은 부정한 방법을 써서 온라인 활동을 했다. 이런 사실까지 김 의원에게 말을 했거나 최소한 말은 안 했더라도 시사를 했더라면 김 의원도 수사 대상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두 사람이 대선 과정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경찰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일단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의 텔레그램 메시지 대화방에 암호가 걸려 있어서 이걸 푸는 데 상당한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경찰이 오늘 브리핑을 보면 김 씨가 김 의원에게 기사 제목과 링크를 보내주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다는 점을 전했다. 여기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이 읽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온라인 활동에 대해서는 뭔가 구체적인 전달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번 사건의 매우 핵심적인 쟁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취재를 해봤습니다. 드루킹 김 씨와 함께 대선 당시에 함께 활동을 했던 회원들을 허효진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드루킹 김모 씨가 운영한 출판사. 때마침 김 씨와 함께 활동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을 전후로 함께 활동을 한 회원입니다. 경선 때는 주로 오프라인 활동에 주력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민주당 경선장에 지도된 회원들이 자기 자비로 경선장 광주미와 부산을 쫓아다녔지. 문재인 후보가 확정된 뒤에는 온라인에서 좋은 댓글 달기, 이른바 선풀운동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집에 앉아서 기사에 문재인 관련 기사에 선풀 달고 싶은 사람은 잘 그랬던 적은 있죠. 그때 대선 때 한참 문재인 기사에 악플 달리는 거 악의적인 보도기사 내보내면 거기 이제 선풀 달아라. 포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서로가 빌렸을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자꾸 맨날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내 대신 추천하라고 비번 알려주고 그런 사람들을 내가 했었지. 시간을 다 못해요. 그 아이디를 보내주셨을 때가 그쯤이었나요? 그런 것 같아요. 결국 누군가 드루킹 김씨 등을 선관위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출판사 건물 특정 IP에서 조직적 댓글 작업이 벌어진 정황이 포착돼 수사가 의뢰됐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선 직후 검찰의 처벌을 피했던 드루킹. 대선 당시 활동에 대해 다시 한번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이번에는 인사청탁 부분을 좀 살펴보죠. 그 김 씨가 지인을 오사카 총영사로 보내달라 이렇게 청탁을 했는데 이를 거절했다. 이게 이제 김경수 의원 측 해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나온 김 의원의 해명과 경찰의 브리핑을 종합해 보면요. 드루킹 김 씨는 유명 로펌의 D 변호사를 총영사 자리에 추천을 했습니다. 이후에 그 김 의원은 인사 추천 절차를 거쳐서 청와대에 이걸 전했고 부적격이라는 회신이 와서 이 회신을 김 씨에게 다시 전달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오사카 총영사는 이달 초에 임명이 됐는데 언론인 출신의 오태규 씨가 임명된 걸 보니까 일단 이 청탁 자체는 거절된 게 사실인 걸로 보입니다. 또 다른 인사청탁도 있었죠. 그 김 씨가 또 다른 지인을 청와대 행정관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행정원에 대한 그런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 다만 누구를 추천을 했고 또 그 추천이 받아들여졌는지 아닌지는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또 김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탁이 완전히 거절이 됐는지 아니면 일부라도 반영이 됐는지는 아직 판단하기 쉽지 않고요. 또 청탁이 설사 거부됐다고 해도 인사 정보가 사전에 누군가에게 유출됐을 그런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청탁이 거절이 되니까 김 씨가 김 의원을 협박했다 뭐 이런 의혹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김 의원 본인은 아니지만 보좌관을 협박하는 듯한 메시지가 있었다. 경찰이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또 김 씨가 김 의원에게 암호화된 파일을 보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다. 경찰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의 수사 상황은,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확인이 더 필요한 의혹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건 네. 당연히 이제 수사를 해야 될 거고 또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한 휴대전화가 170개나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또 현재 구속된 드루킹 김 씨 등 3명은 구속 기한이 다 돼서 내일 법원에 기소가 되고 또 경찰이 추가로 2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김경수 의원 언제 수사할 거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경찰은 너무 앞서 나갔다. 앞서 나가지 말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노조 와해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삼성전자 서비스가 보안용 CCTV를 노조를 감시하는 용도로 썼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전국 협력업체의 CCTV 화면을 항시 살피면서 노조원 동향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홍성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의 한 협력업체가 운영하는 서비스 센터입니다. 직원들 머리 위로 CCTV가 줄지어 설치돼 있습니다. 전국 100여 개 협력업체에는 모두 1,700여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노조가 설립된 2013년 당초 40만 화소 저화질 제품이 얼굴 식별이 가능한 200만 화소 제품으로 교체됐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의 전 직원은 이 CCTV가 노조 감시용으로 사용됐다고 KBS에 털어놨습니다. 원청인 삼성전자 서비스의 정보보호그룹 직원들이 CCTV를 상시적으로 살피며 노조 동향을 파악했다는 겁니다. 협력업체별로 코드만 입력하면 전국 CCTV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본사 6층에 갖추고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주요 감시 대상은 조합원이 많은 사업장. 조합원의 복장 불량 등을 발견하면 해당 CCTV 화면을 협력업체 사장에게 전달해 경고장을 주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검찰이 압수한 삼성 문건에는 평소 문제 인력에게 경고장을 발부했다가
파업 등 상황이 발생하면 징계하라는 지침이 들어 있습니다. 전에는 거의 CCTV는 신경도 안 썼다가 노조가 생기면서 이제 감시용으로. 삼성전자 서비스는 노조 설립 이전인 2012년부터 CCTV 교체를 검토해 2013년부터 시행됐다며 노조 감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대한항공이 갑질 논란을 빚은 조현민 전무를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적인 조 전무가 진에어 등기 임원으로 불법 재직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희 기자입니다. 이른바 갑질 파문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일단 조 전무를 본사 대기 발령 조치하며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회사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고회사 직원에게 물을 뿌렸다는 의혹이 나온 지 닷새째. 조 전무의 사과 이메일에도 불구하고 비판 여론이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폭행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경찰 조사도 계속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광고회사 직원들을 불러 물컵을 던진 방향 등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폭행 의도가 인정되면 정식으로 조 전무를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 전무가 한때 진에어의 등기 임원으로 불법 재직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의 등기 임원이 될 수 없는데 미국 국적인 조 전무가 2010년부터 6년 동안 진에어 이사를 지낸 겁니다. 3세 경영인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충분히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업 내부적으로 통제를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면허 결격 사유는 맞지만 과거의 일로 면허 취소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 포기서를 냈습니다. 1심 재판도 사실상 거부해왔던 만큼 앞으로의 재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징역 24년이란 1심 선고 결과에도 열흘 동안 침묵만 지켰던 박근혜 전 대통령. 최종 의사는 항소 포기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항소 포기서를 서울구치소를 통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동생인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이 가족 자격으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 포기서 제출로 박 전 이사장이 낸 항소 효력은 사라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동생 박근영이 제출한 항소장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것임을 명백히 밝힙니다라고 자필로 항소 포기서를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을 거부해왔던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막 시작된 다른 혐의에 대한 재판도 골석 재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장 내일로 예정된 공천 개입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오늘 인터넷에서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요. 근로자가 휴가를 가도록 기업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휴가 적립금으로 내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국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업과 정부 지원금을 합하면 근로자 1명이 20만 원을 지원받게 되죠. 올해는 중소기업 근로자 2만 명이 대상이고 기업별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인데 이미 신청자가 15,000명을 넘을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손님을 골라 태우는 나쁜 관행을 없애겠다며 카카오택시가 지난주부터 유료 호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시행된 지 사흘 만에 슬그머니 없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차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카오의 유료 호출 서비스를 이용해 택시를 불러봤습니다. 기사의 스마트폰엔 손님 목적지가 선명히 찍힙니다. 1,000원만 더 내면 행선지가 노출되지 않는다던 일주일 전 카카오 설명과는 다릅니다. 그러면 제가 1,000원을 내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돈은 돈대로 더 내야 하는데 택시 잡기는 여전히 어렵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흘 만에 서비스 방식을 바꾸면서도 카카오는 이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공지도 없이 3일 만에 다시 바꾸게 된 거는 이용자 입장에서 약간 속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목적지를 알 수 없게 된 기사들이 손님 호출에 응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서비스 방식을 바꿨다는 게 카카오의 해명입니다. 스마트 호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우려들이 있었고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스마트 호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했습니다. 골라 태우기 관행을 줄이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했던 카카오의 유료 서비스. 결국 요금 인상을 위한 꼼수가 아니었냐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재활용 업체들의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가 보름이 넘도록 해결되질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EPR이라 불리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각종 제품 포장재의 생산자가 제품 수거와 재활용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생산량에 따라서 생산자가 분담금을 내면 이 분담금으로 재활용 선별과 처리업체를 지원하는 겁니다. 생산자가 책임져야 되는 제품의 수를 더 늘리고 분담금도 더 물리는 등 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한용으로 흔히 쓰이는 에어캣 비닐, 주방용 지퍼백, 차량 덮개용 비닐,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포장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EPR 품목이 아닙니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지금 다 미루고 있잖아요. 페트와 비닐 등 합성 수지를 쓴 업체들은 지난해 재활용 분담금으로 1,346억 원을 냈습니다. 재활용 업체를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으로 생산 업체의 재활용 의무율이 품목에 따라 60에서 80% 수준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합성 수지 제품의 재활용률도 떨어지고 이번처럼 경영이 어려운 재활용 업체들이 수거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합니다. 재활용 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에 분담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외부 시장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활용 책임이 면제된 매출 10억 원 미만 업체들은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규모 미만의 경우에는 사실은 신고할 의무도 없고 기본적으로 의무를 이행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활용 대란을 막기 위해선 독일처럼 생산 업체들이 판매 제품 모두를 책임지는 방식으로 EPR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대중교통 비용을 최대 30%까지 할인해주는 광역 알뜰 교통카드가 이달 30일부터 세종시에서 시범 도입됩니다. 카드를 처음 살 때 10% 할인을 받고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20%까지 마일리지가 적립돼 교통비를 최대 3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자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후원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이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됩니다. 황 회장은 KT가 전 현직 임원들 명의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회의원 90여 명의 후원회에 모두 4억 3천여만 원을 법인 자금으로 불법 후원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 성주 사드기지 공사장비 추가 반입 문제를 둘러싼 국방부와 사드 반대단체의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사드 반대단체는 국방부가 약속과 달리 지난 12일 사드기지에서 민간 장비가 아닌 주한미군 장비를 반출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국방부는 끝내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서방 3국의 최근 시리아 공습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시리아 정부는 극구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생존자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박예스더 기자입니다. 생존자들은 지난 7일의 악몽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공습을 피해 지하 깊숙이 숨어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They could barely breathe. She felt her body go limp. She clawed her way up, dragging her daughters. 독가스를 얼마나 마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물을 뿌려 씻고 산소를 들이마시며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نزلنا لتحت على أبونا نزلنا لتحت على التهوية لنهاي صاروا يجيبوا الشهداء.
반군의 마지막 거점인 동구타를 장악하기 위해 시리아 정부군은 지난 2월부터 무차별 폭격을 가해 민간인 수천 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7일의 화학무기 사용은 그의 쐐기를 받기 위한 공격이었던 셈입니다. 화학무기 금지기구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지만 동구타가 이미 시리아, 러시아, 이란 연합군의 손에 넘어가 화학무기 사용 증거가 은폐될 수도 있다고 서방 국가들은 우려합니다. KBS 뉴스 박예슬입니다.